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의 거리는 탱크의 굉금으로 가득 찼고 대한민국의 운명은 한 군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박정희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앞으로 18년 동안 한국을 통치하며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를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어두운 이면이 있었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경제 발전의 영웅일까요? 아니면 한국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둔 독재자일까요? 오늘 우리는 박정희가 만든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한국을 부유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자유를 앗아갔는지, 그리고 그 유산이 왜 아직도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87달러에 불과했고, 이것은 당시 가나나 필리핀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농촌에 살았고 하루하루를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부패한 관료들과 특권층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경제는 정체되어 있었고 실업률은 높았으며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1960년 4월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들어섰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개선되었지만 경제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었고 사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사회 전체를 짓눌렀고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박정희가 등장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고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여 사실상의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경제 발전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나중 문제였고 지금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 모델은 일본 제국주의와 만주국에서 배운 국가 주도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는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전후 경제 부흥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박정희가 만든 시스템의 핵심은 정부가 경제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기업들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1962년 박정희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이것은 한국 경제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경제기획권이라는 강력한 정부 기관이 만들어졌고 이곳에서 어떤 산업을 키우고 누구에게 돈을 줄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은행들은 사실상 정부의 통제해에 있었고 대출은 정부가 선택한 기업들에게만 흘러갔습니다. 박정희는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채택했고 수출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었습니다. 저금리 대출 세금 감면, 독점적 사업권,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주어졌습니다. 반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은 가차없이 파산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가 만든 경제 감옥의 첫 번째 철창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정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고 독립적인 경영 판단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초반 박정희는 기존의 부유한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부정 축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이들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고 위협했지만 대신 그들이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고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용서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기업인들을 겁주어 복종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의 자본과 능력을 국가 발전에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대우 같은 재벌 그룹들이 이 시기에 탄생하거나 급성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대가로 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재벌들은 정부가 지정한 산업에 진출해야 했고 정부가 요구하는 수출 목표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파산이었지만 성공하면 더 큰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철창이었습니다.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시장이 아닌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었고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낳았습니다. 재벌들은 효율성보다는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했고 수익성보다는 정부와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고, 이것은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동시에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산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고, 포항, 제철, 현대중공업 같은 거대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정부는 특정 기업을 선택해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고, 은행 대출과 세금 혜택을 집중시켰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은 성공적이었고, 한국은 빠르게 산업화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 전체가 몇몇 재벌 그룹에 종속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재벌의 하청업체로 전락했고 독립적인 성장 기회를 잃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해야 했고 노조 활동은 철저히 탄압받았습니다. 박정희는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파업은 곧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전태일이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사건은 당시 노동 현실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세 번째 철창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은 재벌과 특권층에게만 돌아갔고 노동자와 서민들은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1972년 박정희는 유신 헌법을 선포하며 사실상 종신 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거를 통한 정당성 확보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 경제 개발을 위해서라면 어떤 독재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신 시대의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급성장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한 독자의 국가였습니다. 언론은 검열받았고 반대 의견은 용납되지 않았으며 중앙정보부는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했습니다. 대학생과 지식인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지만 그들은 고문당하고 투옥되었습니다. 김대중은 납치당했고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박정희는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모든 억압을 정당화했고 국민들은 빵과 자유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철창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가 사회 전체에 뿌리내렸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한국 경제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재벌들은 무분별하게 차입 경영을 하고 있었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은행들은 제대로 된 신용평가 없이 정부 지시대로 대출을 해주었고 부실 채권이 쌓여갔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재벌의 그늘에 가려 성장할 수 없었고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수출 중심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고 경제 전체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은 눈부신 경제 성장률 뒤에 가려져 있었고 아무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자신도 이 문제들을 인식했지만 성장 속도를 늦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갑작스러웠지만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었고 부산과 마산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박정희를 죽였다고 주장했지만 진실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박정희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을 의미했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정부와 기업의 유착 관계 수출, 지향적 성장 전략, 그리고 노동자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화는 박정희 사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이 또 다른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고 박정희의 경제 모델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군부 독재가 끝났지만 경제 시스템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비로소 박정희 모델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재벌들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 정경 유착 단기, 외화 차입 의존, 그리고 취약한 금융 시스템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으며 중산층이 몰락했습니다.
IMF 위기는 박정희가 만든 경제 감옥의 철창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박정희의 유산은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2025년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삼성, 현대, LG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K-팝과 K-드라마는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박정희의 경제개발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더욱 공고해졌고 삼성 하나가 한국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재벌의 하청업체로 전락해 있고 독립적인 성장이 어렵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높고 비정규직은 늘어나며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평범한 사람이 평생 일해도 살 수 없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고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정희가 만든 경제 감옥의 유산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논리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관계 노동자와 서민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화, 그리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한국을 가난에서 구해냈지만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그 감옥의 철창은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첫 번째 철창은 재벌 의존 경제 구조입니다. 한국 경제는 몇몇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이들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재벌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혁신과 경쟁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 철창은 정경유착 문화입니다. 기업의 성공이 정부와의 관계에 달려있고 부패와 특혜가 만연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리 사건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줍니다. 세 번째 철창은 노동경시 풍조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이 당연시됩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동시간은 최상위권이지만 생산성은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번째 철창은 성장지상주의입니다. 환경 인권 삶의 질보다 경제 성장이 언제나 우선시되고 지속 가능성은 무시됩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여전히 개발과 성장만을 외치는 것이 박정희 유산의 가장 위험한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재벌 개혁이 필요합니다. 재벌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합니다. 기업과 정치의 투명한 관계 설정, 부패 척결, 그리고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특정 기업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존중해야 합니다. 생산성 향상은 노동자를 더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기술 발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무한 성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 GDP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적 비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박정희식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박정희는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국가로 만든 업적이 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짓밟고 인권을 유린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는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동시에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를 괴롭히는 구조적 문제들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93%의 한국인이 박정희의 경제 발전 공로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74%가 그의 독재를 비판합니다. 이것이 박정희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솔직한 시선입니다. 우리는 그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만든 시스템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지만 그 기적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박정희가 만든 경제 감옥은 한국을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희생시켰습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박정희의 유산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그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경제 발전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부는 축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는 한국의 경제 감옥을 만든 남자였지만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